새벽 5시 기상나팔 소리가 막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재훈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서둘러 옷을 입었죠. 22살 이재훈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입대한 그는 아직 사회 경험도 부족했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색해했거든요. 야, 이재훈. 뭐하냐, 빨리 나와. 막사 밖에서 박정호 조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7살인 박정호는 2등 중사로 신병들을 담당하는 조교였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그는 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재훈은 뛰어나가며 생각했어요. 어제도 박정호 조교에게 혼났는데 오늘은 뭘 잘못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박정호의 눈에는 이재훈의 조용하고 내성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너 또 늦었지? 시계도 못 보나? 박정호가 이재훈의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사실 이재훈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병사들보다 일찍 나온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정호는 이미 화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조교님. 늦지 않았습니다. 이재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0명이 넘는 동기들 앞에서 혼나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뭐, 말대꾸하나? 너 같은 애는 사회 나가도 사람 구실 못해. 박정호의 말이 이재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었어요. 이재훈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재훈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대신 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이재훈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더욱 작아졌어요.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뻗쳐. 박정호가 명령했습니다. 이재훈은 앞으로 나가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했어요. 아스팔트 바닥이 차가웠고 무릎이 아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너 같은 놈 때문에 부대가 망가진다. 이해했나? 박정호가 이재훈의 등을 발로 가볍게 차며 말했어요.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었지만 모든 신병들이 보는 앞에서 당하는 굴욕감은 이재훈을 짓눌렀습니다. 이재훈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정호의 차가운 눈빛과 조롱하는 표정, 그리고 사람 구실 못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내성적이었던 그에게는 더욱 큰 상처였습니다. 그날 밤 이재훈은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참았어요. 집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났고 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견뎌야 했어요. 아직 6주나 더 남은 훈련 기간을 말이죠. 10년이 흘렀습니다. 32살이 된 이재훈은 지하철 3호선 을지로 3가역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어요. 오늘도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이번이 벌써 20번째 탈락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지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지원 동기가 명확하지 않네요. 오늘 면접관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재훈은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어떤 일에 적성이 있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했지만 역사 관련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고 다른 분야로 눈을 돌려도 경험 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비를 벌며 고시원에서 지내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찾아보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이재훈 스스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들은 이미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가 되어 가는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이재훈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병역 내 인권 침해 경험자 간담회라는 제목이었어요.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였는데 군 복무 중 겪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재훈의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10년 전 박정호 조교에게 당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너 같은 애는 사회 나가도 사람 구실 못해라던 그 말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미나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종로구에 있는 시민회관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재훈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답답함을 털어놓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재훈은 아침부터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오후 1시쯤 되어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시민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나이도 다양했고 복무한 부대도 각각 달랐지만 모두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재훈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진행자는 친절하게 빈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간담회가 시작되자 한 명씩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구타를 당했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지속적인 언어 폭력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이재훈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재훈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남들에게 털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호 조교의 지속적인 막말과 인격 모독, 그리고 그로 인해 받은 상처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거든요. 다른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재훈은 자신만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재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도 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거든요.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나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고시원에 도착해 작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취업 준비를 위해 붙여놓은 각종 자격증 일정표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프린트한 공고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간담회에서 받은 자료들을 다시 펼쳐보니 병역 내 부조리 신고 방법이나 관련 법령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현실의 벽이 높아 보였어요. 이런 걸로 정말 바뀔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정호 조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너 같은 애는 사회 나가도 사람 구실 못해라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취업에 실패할 때마다 그 말이 더욱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이재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군대 관련 부조리 신고를 받는 기관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국방부 군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등 말이죠. 한번 알아보기나 해볼까? 이재훈이 혼잣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정말 신고를 하겠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했거든요.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익명으로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천천히 읽어봤어요. 가해자 인적사항, 피해 내용, 증거자료. 항목들을 보니 막막했습니다. 1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완전하지 않았고 증거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녹음을 한다거나 일기를 썼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뭔가 아쉬웠습니다. 이재훈은 기억을 되살려 당시 상황을 노트에 정리해보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적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몇 줄에 불과했지만 계속 쓰다 보니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함께 있던 동기들은 누구였지? 이재훈이 중얼거리며 생각했어요. 김태호, 최민수, 박현우. 한 명씩 이름을 떠올려 봤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몇 명과는 아직 연락이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이재훈은 용기를 내어 김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 태호야. 오랜만이다. 혹시 시간 되면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김태호는 빠르게 답장을 보내왔어요. 재훈아. 정말 오랜만이네. 좋지, 언제 만날까? 카페에서 만난 김태호는 이재훈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재훈은 조심스럽게 훈련소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박정호 조교 기억나? 나한테 정말 심하게 했잖아. 이재훈의 말에 김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 그래. 기억나지. 정말 심했지.
너만 계속 괴롭혔잖아. 김태호도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도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우리까지 당할까봐 무서웠거든. 김태호와의 만남 이후 이재훈은 본격적으로 과거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기들과도 연락을 취해봤는데 대부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최민수는 나도 그때 정말 화가 났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고, 박현우는 박정호 조교가 너만 유독 심하게 대했던 게 맞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재훈은 점점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나갔어요. 날짜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목격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장에 불과했던 자료가 어느새 30페이지가 넘는 문서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재훈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흥미로운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병역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국방부에서 외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적으로 의견서를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다. 이재훈이 무릎을 쳤어요. 단순히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건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는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자신이 겪었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를 상세히 적었어요. 조교 교육 강화, 신고 체계 개선,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사학과를 전공한 덕분에 글쓰기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2주일 동안 공들여 작성한 의견서는 모두 5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이재훈은 여러 번 검토하고 수정한 후 국방부에 제출했어요. 과연 읽어보기나 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 이재훈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국방부 인사정책실 이 과장입니다. 혹시 이재훈 씨가 맞나요? 이재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국방부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의견서 잘 읽어봤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과장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중했습니다. 며칠 후 이재훈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어요. 웅장한 건물과 엄숙한 분위기에 약간 긴장됐지만 동시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과장은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먼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병역 문화 개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실제로 피해를 당한 분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과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외부 시민감사관을 위촉해서 병역 문화 개선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훈의 눈이 커졌어요. 시민감사관이요? 네,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실무 경험은 부족할 수 있지만 진정성과 문제의식이 중요하거든요. 이 과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바로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재훈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취업에 계속 실패하며 자신감을 잃어가던 차에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에게는 진심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에요. 이 과장과의 만남 이후 2주일 동안 이재훈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민감사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했고, 과연 자신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고시원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밤늦게까지 생각하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이게 정말 내가 찾던 길일까? 이재훈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회사 면접에서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던 자신이었는데 이번에는 왜인지 확신이 들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였거든요. 결국 이재훈은 이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시민감사관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어요. 이 과장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일주일 후, 이재훈은 국방부 인사정책실에서 공식적인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병영문화개선 시민감사관 이재훈이라고 적힌 명패를 받아들고 보니 뭔가 실감이 났어요. 22살 신병 시절 조교에게 구박받던 자신이 이제는 군 조직을 개선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거였습니다. 첫 업무는 각 부대에서 올라온 병영 부조리 신고 사례들을 검토하는 것이었어요. 이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접수된 사건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의견을 주시면 돼요. 이재훈은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파일들을 펼쳐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구타, 폭언, 가혹행위, 성추행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읽어보니 자신이 당했던 것과 비슷한 사례들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한 사건씩 꼼꼼히 검토하면서 이재훈은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간부들의 권위의식과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 언어폭력의 경우 가해자들이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강했어요. 오후 3시쯤 이재훈은 한 사건 파일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해자 이름란에 박정호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1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바로 그 조교였어요. 이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자세히 읽어보니 박정호는 이제 2등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해 있었어요. 다른 부대로 전속되어 여전히 신병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신고 내용을 보니 예전과 똑같았어요. 특정 병사를 골라서 지속적으로 인격 모독을 하고 너 같은 놈은 사회에서도 쓸모없다는 식의 막말을 일삼고 있었거든요. 이재훈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10년 전 자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이 여전히 다른 병사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과장님,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이재훈이 파일을 들고 이 과장을 찾아갔어요. 아, 그 사건이요? 최근에 접수된 건데 피해자가 여러 명이에요. 사실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재훈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박정호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과 지금 다른 병사들이 겪고 있는 일을 연결해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해 볼 수 있을까요? 이재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오히려 당신이 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박정호 사건 조사를 맡게 된 이재훈은 그날부터 본격적인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피해를 신고한 병사들의 진술서를 자세히 검토했어요. 총 5명의 병사가 신고했는데 모두 비슷한 패턴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김 병장, 너는 정말 답이 없다. 전역해도 뭘 할 수 있겠냐? 이상우, 너 같은 놈은 부모가 얼마나 한심할까? 진술서에 적힌 박정호의 말들을 읽으면서 이재훈은 10년 전 자신이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재훈은 해당 부대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시민감사관 자격으로 공식 방문 요청을 했더니 부대에서는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시민감사관이 오신다고요? 무슨 일로요? 병영 부조리 신고건에 대한 조사차 방문하겠습니다. 이재훈이 공문을 보내며 답했어요. 부대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미 조치했다며 방문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이재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대 방문 전날 이재훈은 이 과장으로부터 조심스러운 조언을 들었어요. 재훈 씨, 사실 부대 내부에서는 외부 조사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특히 간부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훼손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제대로 조사해야 하지 않나요? 이재훈이 반문했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너무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벽에 부딪힐 수 있어요.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해야 합니다. 이 과장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현실적인 조언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이재훈은 경기도에 있는 해당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정문에서부터 삼엄한 분위기였어요. 부대 간부들이 일렬로 나와서 맞이했는데 표정들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관 이재훈입니다.
이재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대대장인 중령이 나와서 악수를 청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 별거 아닌 일로 멀리까지 오셨네요. 사실 이미 해당 간부는 주에 조치했거든요. 대대장이 말했어요. 마치 일이 이미 끝났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도 절차상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재훈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심으로는 긴장됐지만 겉으로는 당당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개별 면담을 요청했더니 부대 측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어요. 간단히 확인만 하고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행정보급과장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재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민감사관의 조사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부대 측에서 수락했고 이재훈은 피해자들과 1대1로 면담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병사는 김민재라는 20세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격에 수줍음이 많아 보였어요. 10년 전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진술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가요? 이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박정호 상사님이 저한테만 계속 그러세요. 다른 병사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들었나요?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부모님이 저를 키운 걸 후회할 거라고. 김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재훈은 그 순간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모두 박정호로부터 지속적인 언어 폭력을 당했고 그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훈은 면담을 진행하면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박정호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마친 이재훈은 부대를 떠나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박정호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가해 행위였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이재훈은 노트북을 꺼내 종합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피해자들의 증언, 목격자 진술, 그리고 자신이 10년 전에 겪었던 경험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이재훈이 혼잣말을 했어요. 단순히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박정호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다른 병사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어요. 국방부로 돌아온 이재훈은 이 과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단순한 훈육의 선을 넘어선 명백한 인격 모독이에요. 이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료를 정리해서 공식 보고서로 작성해 주시겠어요? 상부에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이재훈은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의 증언만으로는 박정호의 상습성을 완전히 입증하기 어려웠거든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이재훈은 10년 전 함께 훈련받았던 동기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태호야, 나 시민감사관이 됐어. 박정호 조교 기억하지? 그 사람이 아직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 혹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서를 써줄 수 있을까? 이재훈이 김태호에게 전화했어요. 김태호는 놀라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때 우리가 너를 도와주지 못한 게 늘 미안했거든. 최민수와 박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고 증언서 작성에 적극 협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심했잖아. 우리가 목격한 걸 다 적어줄게. 일주일 후 이재훈의 손에는 과거 동기들이 보내준 증언서들이 들려 있었어요. 모두 앞에서 12명이 증언서를 써줬습니다. 10년 전 박정호의 가해 행위를 목격했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충분하다. 이재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강력한 증거가 확보된 거였습니다. 박정호의 상습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해당 부대에서 내부 조사 결과 문제없음이라는 공식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거였습니다.
박정호는 훈육 차원에서 한 말이 오해받은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부대 간부들도 그를 감쌌어요.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 하는군요. 이재훈이 분개했습니다. 이 과장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대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면 우리도 함부로 조치하기 어려워요. 이재훈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당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자신에게는 권한이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언론에 알려야겠어요. 이재훈이 결심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부의 힘을 빌려야 했어요. 이재훈은 과거 병영 부조리 문제를 다뤘던 기자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소연이라는 사회부 기자가 눈에 띄었어요. 진보적인 시각으로 군대 문제를 꾸준히 보도해온 기자였습니다. 강소연 기자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요청했어요. 안녕하세요. 국방부 시민감사관 이재훈입니다. 중요한 제보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강소연 기자는 흥미를 보이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시민감사관에서 직접 제보를 주시다니 뭔가 큰일이군요. 강소연 기자와의 만남은 서울 중구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0대 초반의 강소연 기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재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재훈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10년 동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강소연 기자가 자료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 피해자가 직접 시민감사관이 되어서 조사한다는 스토리는 정말 의미 있어 보여요. 이재훈은 모든 자료를 강소연 기자에게 제공했어요. 현재 피해자들의 증언서, 과거 동기들의 증언서, 부대의 은폐 시도,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기사화할 수 있을까요? 이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이런 일은 반드시 알려져야 해요. 다만 피해자들 신상은 보호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강소연 기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소연 기자의 기사가 인터넷 뉴스 메인에 올라왔어요. 10년째 반복되는 부대 내 언어폭력. 피해자가 시민감사관 되어 진실 밝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박정호의 상습적 가해 행위와 부대의 은폐 시도, 그리고 이재훈의 용기 있는 조사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었어요. 기사가 나간 직후부터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니 용기 있는 분이네요. 군대 문화가 정말 바뀌어야 해요. 등 대부분 공감과 지지의 목소리였어요.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국방부에서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지시했어요. 해당 부대도 뒤늦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2주일 후 박정호는 강등 처분과 함께 현재 부대에서 보직 해임됐어요. 더 나아가 향후 신병 교육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부대 차원에서도 조교 폭언 금지 및 인권 교육 의무화 방침이 새롭게 도입됐어요. 이재훈은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이미 달성한 셈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른 병사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에서 이재훈에게 새로운 제안이 왔어요. 병영문화혁신 시민 패널의 정식 자문위원이 되어달라는 거였습니다. 일회성 조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군 문화 개선에 참여해달라는 의미였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재훈이 이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여전히 자신감이 부족했거든요. 물론입니다. 당신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진심이 있잖아요. 이 과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10년 전 상처받은 병사가 이제는 군 조직을 바꾸는 핵심 인물이 된 거였습니다. 이재훈은 위촉장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과거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힘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개월 후 이재훈은 업무차 그 옛날 훈련받았던 부대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부대 정문 앞에 서서 10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22살 내성적인 청년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32살 당당한 시민감사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이재훈이 과거의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는 지킨다. 변화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재훈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박정호의 막말이 자신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 상처가 결국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됐거든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부대 정문을 뒤로하며 이재훈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에게는 이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